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노동자가 파업권을 남용한다면 기업활동의 자유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이 파업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노예나 다름없을 겁니다. 2011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랬습니다.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는 파업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미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파업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설사 불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미리 예고를 해서 사용자가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노동과 자본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전원합의체 취지를 왜곡시켜서 미리 예고를 했다 하더라도 불법 파업 자체의 감행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업무방해 요소가 있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즉 앞으로는 파업이 불법 파업이 되는 순간, 즉 노동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업무방해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폭탄이 노동자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대법관들 이러면 안 되죠. 예. 법관들의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겁니다. 따라서 법관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해야지. 통치자 역시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통치자의 개별의지나 특정 계급의 특수의지를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노조는 2011년에 100억 원대의 손배폭탄을 맞은 데 이어서 이번 유죄 판결로 또다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폭탄을 각오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의 주심 누군지 아십니까?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촛불집회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 압력 행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2009년 사법파동의 진원죄가 됐던 신영철이 바로 그자입니다. 당시 전국의 많은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 신영철은 더 이상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 라고 했던 그 판단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만약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제 촛불을 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늘 자전거로 출근하는데
너무나도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슬픈 추석입니다. 왜 슬픈 추석이냐?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도 휘영청 달은 떠오른다. 이제 아들, 딸들을 위해 정성스레 차례상을 준비할 시간이다. 금방이라도 웃음 내미는 한가위 달처럼 저 골목길을 달려와 가슴에 안길 것만 같은 아들, 딸들은 이제 영원히 오지 않는다. 온 가족이 모여 도란도란 송편 빚던 그날들, 사랑이 탐스럽게 익어가던 즐거운 명절의 기억도 이제 영원히 가슴에 묻어야 한다. 손 내밀어 닿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품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자식 잃은 부모들의 가슴 속에 달이 진다. 2014년 대한민국의 추석은 명절이 아니다. 추석은 풍요한 수확을 기뻐하는 날이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속에 흘린 땀과 노력과 성취를 자축하는 자리다. 지난 여름 이후 우리의 시간은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 한 덩어리로 뒤엉켜 있던 시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했다. 죽음을 삶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겠노라고. 그래서 나라를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만들겠노라고 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갔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텅 빈 황량한 들판이다. 소슬한 가을바람이 더욱 가슴 시리게 하는 오늘이다. 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보름달처럼 넉넉한 추석 특유의 덕담도 힘든 이들을 향한 따뜻한 손내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마 인간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가시돋친 말들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자식 잃은 불쌍한 이들의 상처를 후벼 파고 가슴의 살점을 드러낸다는 사실, 그 말을 내뱉는 사람들 모릅니까? 이런 비정함의 맨 선두에 바로 이 나라를 이끈다는 자칭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추석의 점에 인사치레라도 한 번쯤 유족들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법도 한데 일절 입을 다뭅니다. 유족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건넸다가는 자신의 7시간 또 추궁당할까 봐서 겁내서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 차가움과 매정함에 정말 서리빨이 돋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큰소리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추석을 앞두고 유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선물이었다. 꽃망울 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라도 부여하나야 자식들의 첫 차례상을 차리는 이 슬픈 명절을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런 한 가닥 기대마저 점차 사라져간다. 청와대에 대한 조사 가능성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겠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고집은 완강하기만 하다. 팽목항 바다 위에는 아직 아들, 딸의 주검조차 찾지 못한 부모들의 통곡이 흐르고 광화문 길바닥에는 삼보일배를 하다 경찰에 맡긴 유족들의 한숨과 눈물이 흐른다. 슬픈 추석, 달님도 울고 있다. 예, 정말 슬픈 추석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시간에 가입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경기 화성시 동탄면의 곡성마평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눈이 안 좋았어요. 임치현님, 쫄우동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출자금 납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송 고마워요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사시네요. 예,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 게시판에 예빈 서연 아빠 1년을 넘게 들어오다가 이제 가입합니다. 방송을 들으면 가입해야지 생각하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잊어버리니 40 중반에 누굴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방송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합니다. 예빈 서연 아빠님 감사합니다. 출자금만 납부하신 건 아니겠죠? 예, 조합비 납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DIP 딥서울님, 정말 오랫동안 무단 청취만 하다가 이제 가입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입했는데 몇 번 듣지도 않은 아내가 걱정을 한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DIP 서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납입은 하셨을 거고 그리고 조합비 월 1만 1천 원 이상 납부 CBS 계좌이체 신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콕 가실 분들 광화문 세월호 광장 나오십시오. 세월호 가족과 함께 보내는 국민 한가위 일정 6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가수 강어달님 공연 및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7일에는 오후 2시에 특별법 퀴즈 대회 윷놀이가 있고요. 저녁 7시에는 연극 공연 및 시민 발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8일에는 오후 2시에 세월호 특별법 퀴즈 대회 윷놀이 역시 있고요. 오후 4시에는 국민 한가위 상차리기 함께 송편과 음식 나누기,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진실의 배 띄우기, 배가 아니고 풍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는 가수 이연미의 공연 및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역시 9일에도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특별법 퀴즈 대회와 윷놀이가 있고요. 저녁 7시에는 서울대 메아리 오비 공연, 메아리 옛날 팀들이 나와서 공연한답니다. 연극 공연도 있고요. 시민발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에 가수 강산의 공연과 연극 공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가수 이연미, 서울대 메아리의 옛날 팀들 오비, 그리고 가수 강산의, 이거 사실 돈 주고도 보기 어려운 공연들입니다. 나와서 세월호 유가족들 위로도 하고, 그리고 퀴즈 대회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추석 의미 있게 보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일보 서화숙 기자의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과거로 뒷걸음치는 망령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로 들어가는 모든 골목을 경찰들이 바투 붙어서 빽빽이 막고 있다. 치안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세월호 유족들이나 연대하는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는 길을 막겠다고 저렇게 늘어섰다. 세월호 유족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냥 열심히 살던 시민들이다. 어쩌면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을지도 모를 유권자들이다. 가족이, 자녀가 왜 죽었는지나 알겠다고 나선 것뿐이다. 서화숙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유족들만의 일이 아니라고요.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 사회 전체가 알아야 하는 일이라고 서화숙 기자는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걸 유족들이
수구 인사들의 고약한 욕설까지 들어가며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유족들이 청와대에 가겠다는 것도 항의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진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걸 경찰이 온갖 모욕적인 방법으로 막습니다. 그 경찰, 청와대 비서관 했던 인간들이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전국의 경찰청장 맡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나칠 때마다 억울한 고문의 현장을 외면하는 듯한 분노, 무기력이 덮친다고 서석 기자 고백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로 가는 길은 한국 사회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얼마나 민주화가 되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분수대 쪽 주변 도로와 인도가 일반에 개방됐다. 김대중 정부는 청와대에 붙어있는 7궁의 문을 열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이 개방되어 청운동에서 팔판동으로 가는 길이 뚫렸다. 그런데 다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은 노태우 시절로 뒷걸음질 쳤다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청와대로 가가지고 뭐 김신조처럼 누구를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단지 가서 대통령의 진심을 알겠다고 그것도 삼보일비하는데 그게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간들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맡아가지고 매정하게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은 대통령 말을 받아쓰기 할 때부터 이미 박정희 시절로 퇴보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게 됐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이 녹취록을 만들어 전 부처에 돌리는 것 전두환 때부터의 전통입니다. 녹취록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하던 녹취록을 박근혜는 받아쓰기로 바꿨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에게서 배운다, 지시받는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겠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집단들이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게 만듭니다. 이미 과거로 박정희 시대로 전두환 시대로 퇴행해버린 박근혜 정부 사람들만 못 느끼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매일 아침 관저로 수석 비서관들을 불러 아침 회의를 한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김기춘 비서실장과 실세로 알려진 극히 소수의 비서관과만 대통령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서관들은 비서관 회의가 아니면, 장관들은 국무회의가 아니면 대통령 얼굴조차 볼 기회가 없다. 장관이나 각 분야 수석 비서관을 두는 것은 전문가들로 보좌하기 위해서인데 이들이 대통령에게 허심탄회하게 전문가로 의견을 들려줄 기회는 당연히 없다. 대통령의 뜻은 절대 명령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된 걸로 착각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든 근혜, 왕이 된 안악, 광해, 영화 광해를 패러디한 그게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감정이입이 잘 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독립기념관을 설계했던 건축가 김원 씨가 겪은 일화라고 하는데요. 물론 서화숙 기자의 글입니다. 누군가가 창덕궁에 영빈관을 짓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대통령도 제가 했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진희 문화공부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두환이 다 듣더니 그렇지 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전두환에게도 가능했던 아랫사람이 잘못된 일을 대통령에게 진언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었던 그 의사결정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받아쓰기만 하고 신의 명령인 것처럼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거 잘못됐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얘기하는 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인간들하고만 회의를 합니다. 그 절대 권력인 청와대 지금 세월호를 듣고 싶어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새누리당 의원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덮어질까요?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막으려고 하지만 유족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진실. 그 진실을 정부가 파헤쳐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특별법이 아니라도 받아들일 겁니다. 그 신뢰를 못 씹어주기 때문에 이 문제 계속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수 기자의 얘기 계속됩니다. 왜 못 믿나? 국회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고 버티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옴으로써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국정지휘자로 부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추려고 들다가 밝혀지고 마는 상황이 거듭되기 때문에 정부는 신뢰할 수 없어서 정부 바깥에 조사를 맡기고 싶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7시간의 잘못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단지 무능이 잘못이었을 뿐 해경의 구조 회피에 대한 진짜 책임자만 정확히 가려내준다면 유족들은 얼마든지 대통령을 용서하고 그를 토대로 새로운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데 동의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자꾸 과거로 뒷걸음질 치면서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족과 만나서 그들의 진심에 대답하는 것이다. 유족들을 괴롭히는 수구들을 단속하고 경찰을 치워서 청와대 가는 길을 열어서 진실과 대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손쉬운 해결책, 자기 자신의 잘못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정말로 그 책임자를 가려주겠다고 대통령이 나선다면 오히려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숨기려고만 드는 것인지, 정말로 그 7시간 동안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속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추석. 서호석 기자가 지적했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자꾸 과거로 뒷걸음치면서 유족들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유족들과 만나서 그들의 진심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월호 유족들에게 대통령이 진심으로 그 눈물을 닦아준다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월호 유족들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 간단한 진리 모릅니까? 아무리 대가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가장 나쁜 놈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 기른 부모들에게 막말하는 인간들입니다. 참 정치적인 목적이 아무리 소중하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 자신도 자식을 언제든지 불의의 사고로 잃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막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뭘 처먹는 그런 망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정말 이 세상 개탄스럽기만 하죠.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이 제발 예의 좀 지키라 이 개새끼들아. 물론 개새끼들하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의를 지키라 정말이라고 일갈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야, 이 개만도 못하는 새끼들아, 예의 좀 지키라. 제발 니들이 인간이라면, 아니 짐승이라도 인간의 털을 쓰고만 있다면 예의 좀 지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이면에 나온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예의를 지키라 정말 들어보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는 것일까? 교황은 왜 초대했던가? 하기는 교황이 머무는 며칠 동안 우리들의 영혼은 약간이나마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황폐한 삶을 되돌아보고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겸허한 청빈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잘만 하면 교황의 한국 방문은 이 나라의 뿌리 깊이 서려 있는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살풀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교황이 돌아가자마자 그의 메시지는 금방 잊혀지고 다시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악마의 정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처럼 온갖 무례하고 야만적인 그런 언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혹독한 시련을 견디며 거리에서 날밤을 새우고 목숨을 걸고 장기간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 나라의 주류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민 아빠가 마치 불순한 목적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다는 듯이 음해를 가하는 어용 언론들의 저열한 짓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하자. 하지만 소위 실험 단식이니 폭식 투쟁이니 하는 괴이한 슬로건을 내걸고 생사의 기로에 선 동료 시민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야비한 작태는 무엇인가? 게다가 그 실험 단식을 한다는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의 남편입니다. 제부입니다. 정말 나라 망신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사회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끼들을 어이없이 잃은 유가족의 참혹한 슬픔을 비웃기라도 하듯 면담 신청을 간단히 거부하고 민생을 살핀다면서 자갈치 시장으로 행차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쩌다가 이 나라의 도덕적 기반이 이 정도로 무너졌는지, 이게 과연 인간의 나라인지 절망적인 기분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물질적 이익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대사회라고 하지만 예의 바른 은행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간답게 살자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덕목입니다. 예의는 물론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동양의 문화 전통에서는 특히 예의가 중요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 동아시아의 국가 운영과 정치 사상에서 핵심적인 것은 예의를 잃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념이었습니다. 공자에게 이는 한마디로 극기복례, 즉 자기 자신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간다는 바로 그것이 공자의 핵심 철학인 인이었습니다. 어질인, 자기중심적인 정령과 욕망을 제어할 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공자의 시대도 정말 도덕적 기준이 철저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 조정에서는, 나라를 통치하는 조정에서는 아천꾼과 사기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시정에는 협작꾼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시정잡배란 말, 바로 그걸 가리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란 예를 아는 자였습니다. 예는 단지 겉모습을 부드럽게 꾸미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 예는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비록 군주의 노여움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자신의 신념을 표현해야 하는 게 바로 군자다운 예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캐캐 묵은 예를 꺼내는 것은 며칠 전 국회에서 유가족 대표와의 3차 회동이 결렬됐던 자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했다는 말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자신들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는 유가족들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혹시 이 말 속에서 자신들은 높으신 양반이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의식이 의원 중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만에 하나라도 그랬다면 착각도 유분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변자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다는 것을 굳이 가려야 한다면 높은 분은 국민이지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어야 할 사람은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가족 대표였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의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바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당 국회의원들을 앞에다 두고 야 인간들아, 주권자인 국민에게 예의를 좀 지켜라 이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의 명백한 가오 때문에 300여 명의 아까운 목숨이 무참하게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토록 나라를 엉터리로 운영해온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 절차를 정하는 일을 이들에게 맡겨서 안 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법적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 그 인간들은 사법체계의 혼란 이렇게 운이하고 있지만 모든 법의 정당성은 말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양식 있는 사람들 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쾌한 진상규명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성의 없이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우월한 민족적 도덕적 정통성을 가진 국가임을 입증하고 대외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임을 보여주려면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왜 미국입니까? 그렇게 세계의 깡패국가 노릇을 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으로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9.11 참사 때 그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부시 대통령, 여야 8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3시간 10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에서는 야 대통령인데 좀 봐주라. 8명한테 다 받지 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둘만 나와서 조사해라. 대답할 테니까. 그리고 1시간만 하자 했는데 다 까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부시는 3시간 10분 동안 조사받았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외워진 건요. 정인선서 안 한 것뿐입니다. 정인선서 해가지고 나중에 위증으로 드러나면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라서 그거 하나 면해준 겁니다. 미국도 그래야지인데 박근혜가 뭐라고? 그리고 그 7시간 동안 뭐 했다는 게 드러나면 또 무슨 큰일 난다고. 대한민국의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으려 들고 숨기려 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끌어내려야 될 사람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당신 자신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진정으로 내 나라라는 기분 속에서 살고 싶다. 예를 들어 덴마크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생일이면 현관에 덴마크 국기를 개양한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덴마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개인의 생일을 자축하는 것은 자기 나라를 내 나라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들 대한민국에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커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덴마크인들. 이러한 내 나라 의식은 덴마크가 크고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덴마크의 사람들은 내가 시민들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나라의 주인은 바로 자기들 자신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일 축하에도 덴마크 국기를 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입니까? 박근혜 이 나라지? 지금 또다시 이 나라의 지배층과 어용 언론은 상투적인 논리, 즉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이 국면을 끝내자고 대중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경제를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불가결한 시대임을 직시하고 권력의 기만적 언어에 휘둘려선 안 된다. 이 나라를 정말로 내 나라로 만들고 싶다면 말이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얘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의를 지켜라. 정말 니들이 인두급을 쓴 설사 그 본질은 짐승이라도 얼굴 껍질에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예의 좀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전과 환경 규제까지 규제 완화한다면서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사설로 그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좀먹는 복잡한 행정 규제를 혁파하자는 정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아주 눈 딱 감고 풀라고 장관들을 다그쳤다.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 이유로 조금씩 고쳐서는 부지하 세월이고 그러는 사이 다른 데는 훨훨 날아간다며 속도를 내는 것이 규제 해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도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위한 진입장벽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속도전 주문하는 것 보면은 김일성이 같은 느낌이 됩니다. 천리마 운동 어쩌고저쩌고 했던. 박근혜 속도전 재촉은 3월 첫 회의 이후 규제개혁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데서 비롯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제 회의에서 여러 차례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빌고 보자는 일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다고 질타하면서 경쟁국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달리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실토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일보 사설에서도 얘기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가 공직사회의 자세 변화를 재촉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옳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손톱 가시 대부분은 규제 그 자체보다도 규제에 의존해서 인허가 절차 등의 소극성을 보이는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과 보신주의의 결과물입니다. 뭐 사업하려고 인허가 받으려고 관공서 가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걸 고치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얘기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박근혜의 규제개혁 요구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우선은 대개의 규제 완화 주장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 역시 산업 경쟁력 관점에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산업 경쟁력. 그거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재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좀 마음대로 좀 하게 해도 재벌들에 대해서 규제 좀 하지 말아다오. 경복궁 앞에다가 호텔, 7성 호텔 짓고 싶은데 학교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런 것 좀 해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규제는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 혁파가 저절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를 모든 규제를 나쁜 규제로 보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좋은 규제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규제 개혁해야죠. 그러나 박근혜식으로 규제 개혁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을 채찍질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만은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 규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융통성을 주문하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의 그야말로 안전을 담보로 한 규제 풀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재벌들을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개무시하고 재벌들만 사랑하는 박근혜라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한국일보의 지적 명심하길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